일본이 한 몇십 년 전에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 교육에 열을 올렸다 그래요. 오로지 공부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자기 뜻대로 안 풀릴 때 더 이상 도전을 못하고 희귀꼬머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많은 이 청년들이 부모에 의지해서 살았었는데 부모들이 이제 점차 이렇게 돌아가셨어도 이 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망 신고를. 왜냐하면은 사망 신고를 하면은 연금이 끊어지니까 그거에 의지해서 살려고. 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1차 대상은 부모거든요. 이 가족 내에서 양육을 할 때 그래 괜찮아 잘했어 아 참 멋지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주면은 이 아이들은 자기가 생김새가 못났어도 자기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줄 알아요. 또 자기가 설사 공부를 못해도 주눅들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녀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부모님이 상당히 반듯하게 정도를 지키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장 좋은 부모는 안녕하세요. 장성숙입니다. 몇 년 전에 퇴임하고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극동상담심리연구원에서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어떤 성적 또는 성취 이런 거에 이제 우선성을 두는데 우리가 정말 발전을 이룩한 나라로서 그런 것들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중한 자녀가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거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좋고 또 좋은 대학교나 좋은 직장에 갔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이 저 사람 별로야 아주 성격이 좀 더러워 이렇게 됐을 경우 이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가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그냥 당장 눈앞에 어떤 그 성취 성적 이런 거에만 급급하실 게 아니라 좀 멀리 내다보시고 우리 자녀가 어디에 가 있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거나 존중받는 그런 자녀로다가 이렇게 양육을 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신경을 쓰시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면은 많은 부모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그 학업 성취라든가 능력 덕분에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이룩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 자녀도 능력을 갖춰야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여기고 죽어라고 이제 자녀들을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막 밀어붙이는데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으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이제 앞서갔었거든요. 그네들도 한 몇십 년 전에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 교육에 열을 올렸다 그래요. 이 자녀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오로지 공부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풀릴 때 한 번 좌절하거나 두 번 좌절하면은 더 이상 도전을 못하고 집에 머무르면서 희귀꼬머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많은 이 청년들이 그렇게 이제 부모에 의지해서 살았었는데 이게 이제 한 30년 지난 얼마 전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한 5, 60이 됐는데 그 부모들이 이제 8, 90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부모들이 이제 점차 이렇게 돌아가셨어도 이 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망 신고를. 왜냐하면은 사망 신고를 하면은 연금이 끊어지니까 그거에 의지해서 살려고. 그래서 이 일본 여기저기에서 그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일본이 확확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도 능력을 위주로 하는 교육은 이제 더 이상 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여기게 되면서 공부를 잘하는 특출난 애들은 공부를 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어디 가서든지 자기 활동을 하면서 벌어먹고 살면 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도 일본의 이 청년들이 어디 가서든지 사회성을 발휘하면서 사람들하고 어우러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무슨 방안이 없을까 하다가 이네들이 채택한 게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체육시간을 넣었다래요. 그 우리 교육받을 때만 해도 체육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은 매일 2시간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고 경쟁하고 타협하고 화해하고 또 팀워크를 이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면서 어디 갖다 놔도 자기 깜냥대로 살아가는 인성, 사회성을 갖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너무
너무 이제 능력 위주의 교육 이거는 조금 탈피하시고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신경 써야 할 게 인성 내지는 사회성 이런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소중한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 교육을 이 남의 손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1차 대상은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의 선생님들에게 또는 이웃에게 의뢰하기보다는 이 부모가 자녀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게 양분을 충분히 전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얼마만큼 자녀하고 이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은 연령대별로 전 다르다고 봅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가 함께 하면서 상호작용을 해줘야 아이들이 야물고 단단하고 든든하게 뒷배가 있어야 제대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부모가 시간을 듬뿍 할애해서 자녀와 함께 해줘야죠. 그러면은 이 자녀들은요, 기가 막히게 부모님을 닮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함께하는 사이에 눈치, 고치, 부모의 기대가 뭐고 또 상식이 뭐고 기준이 뭐고 이런 많은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흡수를 할 때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큰다 그래요. 어렸을 때일수록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벌써 이제 아이들이 점차 자라면은 순차적으로 이 아이들을 좀 놔줘야 되는 거예요. 이 동물만 해도 사춘기 즉 생식 능력이 생기면은 이제 자기 자녀 새끼들이 자립을 하도록 가차없이 내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갖춰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여기기 때문인지 그 사춘기를 지나서 또 한 10년을 더 보살펴 주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좀 풀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생식 능력이 생기는 사춘기 때부터는 자기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부모가 너무 규제를 하거나 가둬놓으려고 하거나 너무 못 떨어지게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작용이 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은 어릴 때일수록 많이 보내고 이제 자녀가 크면은 독립적으로 해봐라 하고 떨어지는 유연함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과거와는 달리 이제 요즘 엄마들도 일을 하잖아요. 아버지도 저녁에는 막 늦게 모임에도 다녀오고 또 밀린 일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아버지들이 귀가 시간이 좀 많이 늦는데 엄마들도 뭐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느라고 이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이제 저는 그래서 현대의 이 부모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자녀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 부모들이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저녁 시간은 어차피 귀가하는 시간이 다 다르고 너무나 분주하니까 저녁 시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침 시간만큼은 바깥에 나가는 시간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그렇더라도 이 가족이라는 게 뭐냐. 한 밥상에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시간만큼은 매일 20분씩이라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철학을 가지시고 아침에 이제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우유 한 잔만 마시더라도 상에 둘러앉아서 요즘 뭐 어려운 일은 없냐? 친구하고는 어떠냐? 학교 생활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피면서 뭔가 도울 거 있으면 도와줘야지. 이런 시기를 놓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제대로 못 도와줬을 경우에는 참 안타깝게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 바쁠수록 부모님들이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 밥상머리 교육은 꼭 시키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가족애가 있고 나중에 커서도 서로 이렇게 친밀할 수 있지. 그런 아침에 밥상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못 가진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니까 다 그냥 뿔뿔이에요. 그 가족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얘기예요. 또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꼭 공부를 잘해야만 갖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아주 뭐 힘이 세야만 갖는 게 아니라 이 가족 내에서 양육을 할 때 그래 괜찮아 잘했어 아 참 멋지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주면은 이 아이들은 자기가 생김새가 못났어도 자기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줄 알아요.
또 자기가 설사 공부를 못해도 뭐 부모님한테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주눅들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바깥에 나가서 너무나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고 또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부터 기를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마음 놓고 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터득하도록 부모님이 넉넉하게 바라봐주고 또 칭찬할 일 있으면 열심히 칭찬해주고 이러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바깥에 나가서 무례하게 할 수 있는 것까지 허용해 주시는 거는 좀 곤란하고, 자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조심하고 뭐 이런 적당하게 훈육도 해주지만 대체적으로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참 멋져, 뭐 이런 긍정적 강화를 자꾸 주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이 자녀들이 자기를 상당히 근사하게 긍정적으로 봐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바깥에 가서 사물이나 대상도 긍정적으로 보니까 어디 가서든지 환대를 받지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을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긍정적인 몸짓을 하니까 주변으로부터 이제 호감을 사거든요. 그런데 이런 호감 사는 몸짓은 집에서 길러주는 게 으뜸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 자녀들이 엄마를 좋아하게끔 또는 아빠를 좋아하게끔 또는 형제가 있으면 형제를 좋아하게끔 부모님이 뒤에서 상당히 조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환심을 사서 그 애가 마냥 좋아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서 바깥에 나가서도 이 사람들을 경계하거나 경원시하는 게 아니라 이 부모가 자기를 많이 도와줬다라는 그 긍정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여기고 스스럼 없이 다가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게 하는 것은 집안에서 부모를 좋아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가장 나쁜 게 무관심한 태도를 자녀에게 보이면 안 돼요. 이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은 참 이렇게 이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그 우울감 또는 차가움 이런 것들을 내재화시키면서 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냉박한 태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무관심이라는 것을 일단 이제 안 보여주는 게 좋고, 이 부모님들이 평상시에 비교를 하면서 남을 무시한다든가 이런 편견을 갖고 함부로 이 남을 비난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이면은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그대로 이걸 배워요. 그러니까 좋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부모님이 훌륭해지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 자기 자신이 이렇게 좀 반듯해지는 게 우선이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자녀도 우리가 반듯하게 키울 수 있다. 왜냐하면은 자녀는 거의 백지 상태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도화지에 물을 어떻게 드리느냐의 문제인데 그 1차 대상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대로 기가 막히게 흡수를 하니까 자녀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부모님이 상당히 반듯하게 정도를 지키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좋은 부모라는 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요즘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의 경쟁력을 위해서겠지요.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게 하기 위해서 이게 자꾸 선행학습을 시키려고 하고 한 발 앞서서 이끌으려고 자꾸 그러는데, 이제 이런 거는 이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든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막 학습을 시킨다든가 하면은 실증을 내게 해요. 그래서 흥미를 잃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장 좋은 부모는 자녀가 부모 덕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는 부모 은혜를 운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공을 자기에게로 돌릴 수 있도록 부모님이 너무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부모는 자녀가 뭐 은혜, 운운하지 않는, 비난도 물론 아니지요. 그래서 자녀가 지 노력으로 지가 잘나서 그 정도 된 줄 알 정도로 너무 이렇게 강한 영향을 안 주는 게 좋다. 그게 이제 인류 부모고, 이류 부모는 그래도 내가 부모님의 보호 아래 부모님의 지도 덕분에 이렇게 됐다. 부모님이 이렇게 한 발 앞서서 나에게 많은 걸 제공했다. 이렇게 부모님
부모님께 감사하는 정도가 2류라고 해요. 3류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다 하고 이제 비난하는 거겠죠. 그래서 좋은 부모라는 것은 자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주는 부모, 너무 서둘러서 일찍 주려고 하면 오히려 자녀에게 독립심이나 자립심이나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줘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옛날하고 많이 변했거든요. 예전에는 자녀를 아주 수북하게 낳았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애정을 주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많아야 둘 아니면 한 명 이 정도를 자녀를 낳기 때문인지 이 부모님이 과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문제가 된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 관심이 너무 쏠려서 아이들이 옴짝달싹을 못해서 이 부작용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어릴 때는 많이 도와주지만 이 사춘기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서서히 놔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모님이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이야기는 자녀는 나에게 잠시 낳아서 키우라고 맡겨진 존재지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보내는 존재일 따름이니까 너무 집착하시거나 욕심을 안 부리시는 게 자녀에게도 좋고 본인에게도 좋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50이라는 고개를 넘기고 오면은 사람들이 거의 알아요. 아, 벌써 내가 정점에 올라섰고 이제는 내리막길에 가는 건데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을 사람들이 그렇게 또 찾지도 않아요. 이제 상담이라는 게 거의 인간관계의 갈등을 다루는 게 상담사의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원만하려면은 조금 져주는 그런 기분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 뭐 사람 사는 게 그렇지 하고 그러려니 하고 내가 이제 조금 손해보듯 한 발 양보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고 여겨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안 느끼셔요?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참 좋아서 그걸 욕심내서 그걸 샀다. 사고 나서 한 2, 3일 지나면요. 그 물건 별거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너그럽게 조금 더 재미있게 사시려고 많이 애쓰시면 그거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장성숙이고요. 가톨릭대학교에 재직하다가 퇴임을 해서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상담심리연구원에서 소장으로 상담사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힘들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압축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노년기가 되면은 조금 이렇게 수입도 줄고 뭔가 이렇게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젊어서 너무 이 자녀 교육에 돈을 쏟아붓는다든가 또는 늙어서도 늘 돈이 들어올 줄 알고 이 돈을 아끼지 않는다든가 해서 노년기에 수입이 줄과 동시에 경제에 대한 위기감들을 느끼니까 이거를 굉장히 고민하는 것. 이게 아주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했는데 현대 사회는 다 분업화가 돼 있다시피 하니까 몸을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앉아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앉아있고 팔을 왼발이나 오른팔을 또 쓰는 사람은 항상 그것만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건강의 불균형이 일찍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건강이 나쁘면은 요양병원 뭐 이런 데 가게 되는데 그 요양병원에 이제 갈 경우에는 간병인 비용 이런 것 등등 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제적으로도 좀 든든해야 되고 또 건강도 이렇게 균형
균형 잡히게 해야 되니까 상당히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뭔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많이 직장을 놓으면은 끊어져요. 이제 이럴 때 지루하고 적적하면은 이게 오래 산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년이 될수록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재미있게 지내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교류를 잘 하려면은 평소부터 이게 상호작용을 해놓고 뭔가 자기가 그네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활동, 그게 이제 취미 활동이든지 봉사 활동이든지 뭐 연구 활동이든지 굳이 돈이 되지 않더라도 함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사셔야 나이 들어서 문제가 없지. 이런 세 가지 중 경제, 건강, 취미 활동이든지 봉사 활동인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상당히 균형이 깨지니까 이 세 가지는 필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친구예요, 친구.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왕년에 뜨르르 날렸어도 옆에 사람이 없으면 참 적적하거든요. 그런데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을 사람들이 그렇게 또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디인가 몰두할 수 있는 뭐 하나 정도는 마련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늙음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고 사진을 찍는 것도 좋고 글을 쓰는 것도 좋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하고 싶은 거 웬만큼 다 했으니까 나는 죽을 준비를 할란다. 그래서 죽을 준비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 맞다. 열심히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이 되시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고, 만약에 절에 다니신다면은 이참에 수행, 명상 이런 것들을 아주 야물딱지게 해서 이 노년기에 다른 자이든 타이든 바쁜 일로부터 제껴졌다는 얘기요. 이거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시기 위해서는 나만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 두시는 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그 많은 시간을 외롭거나 적적하지 않게 보낼 수 있고 남봄에도 안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취미생활 요거 하나는 꼭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담이라는 게 거의 인간관계의 갈등을 다루는 게 상담사의 역할이거든요. 정말 복잡다단해요. 어쩌면 그렇게 두 사람만 모이면은 갈등,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그런데 이런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 사람은 원만하게 살지 않으면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원만하려면은 아무래도 조금 져주는 그런 기분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 마땅치 않지만 네가 정원하면 좋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내가 뭐 한 발 양보한들 그게 그리 대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고 한 번, 두 번 얘기하다 상대방이 뭔가 그걸 원하면 그래, 또 뭔가 이렇게 조금 마뜩찮은 게 있어도 그래, 뭐 사람 사는 게 그렇지 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면은 이 복잡다단한 갈등이 확 줄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조금 손해보듯 한 발 양보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고 여겨요.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종교적 가치를 내세우겠지만 우리 보통 일반 사람으로서는 뭐 사는 게 다 그 비슷비슷하거든요. 태어나서 뭐 열심히 배워서 또 열심히 일하다가 노년기가 되면은 퇴장할 준비를 하고 이러는데 이 과정, 하나의 포물선을 그리는 것 같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냐, 재미있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 첨예한 갈등을 줄이고 너그럽게 조금은 유머스럽게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뭐 절대 물러설 수 없을 것 같은 것도요, 시간에 의해서 다 뒤로 물러서요. 물러가는데 지나놓고 이렇게 보면 그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혼자 어떨 때 씩 웃어요. 아이, 까짓게 뭐라고 그때 그렇게 빠득빠득했나. 정말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안 느끼셔요?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참 좋아서 그걸 욕심내서 그걸 샀다. 사고 나서 한 2, 3일 지나면요, 그 물건 별거 아니에요. 그게 더 이상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듯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너그럽게, 조금 더 재미있게 사시려고 많이 애쓰시면 그거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정말 태양이라도 딸 듯이 우리가 도전하고 정말 자신만만한데 벌써 이제 50이라는 고개를 넘기고 오면은 사람들이 거의 알아요. 아, 벌써 내가 정점에 올라섰고 이제는 내리막길에 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비워내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갖가지 욕심이 있죠. 명예든 돈이든 인간관계든 뭐 사랑이든 이런 욕심들을 어차피 우리가 노년기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털고 때가 되면 이제 가는 건데, 이 욕심이 있으면은 그만큼 고달퍼요. 그래서 정점을 찍었으면은 하나하나 덜어내는, 욕심을 줄이는 게 우리가 노년기에 맞이해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노년기가 되면은 일로부터도 또 직장의 동료, 이게 많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심지어 자녀들도 자기 날개를 어느 정도 달면은 떠나가거든요. 자녀도 이 사춘기 때부터는 부모 곁을 서서히 영원히 떠나가지 돌아오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그게 인생의 순리라고 여기시고, 인간관계도 이제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이 노년기가 되시면은 자꾸 주머니를 털어서 베풀고, 그게 이제 사람들을 자기에게 오도록 하는 유인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든 사람이 어디에 갔을 때 인색하면은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젊은이들은 요새 뭐 의뢰이 더치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인네들일수록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도록 밥도 내가 사고 기부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후하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덜어내고 가능한 한 주머니를 열어서 후하게 할 때 그나마 사람들이 좋아라 한다. 나이 들어서 돈 아껴서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년기를 대비해서 젊으셨을 때 돈도 이제 잘 비축을 해둬야 되는데, 특히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자녀에게 너무 돈을 쏟아붓지 말아라. 자녀는 단지 내가 잠시 맡아서 키워주는 타자에 불과하지 자녀는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적당하게 돌봐야지 과도하게 돈을 쓰는 것은 욕심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서 제가 느끼는 행복이라면 이제 홀가분함이지요. 연령적으로 제가 뭘 막 욕심낸다고 될 나이도 아니고, 또 체력도 그렇게 받쳐주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봐도 그게 가까이서 보면 대단하게 보였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다 그게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년기가 되어서 느끼는 것은 홀가분하다. 그래서 좀 자유롭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년기에 맞이할 수 있는 선물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이면은 좀 조촐하게 담백하게, 그래서 자유롭게, 욕심을 다 털고 나면요 홀가분해요. 이제 우리가 노년기를 얼마나 살는지 모르지만 자유롭고 홀가분하고 쾌적하게 살다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다면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너무나 이렇게 한가롭게 무료하게 지내시기보다는 이 지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별별 게 다 필요하거든요. 청소하는 사람, 머리 만지는 사람, 글 쓰는 사람, 또는 뭐 정치하는 사람, 이게 다 필요한데 왕전에 내가 뭘 했든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참에 나도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한 몫을 담당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참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휴지 줍는 일을 하기로 했으면은 열심히 길 다니면서 지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휴지 줍는 일을 하고, 또 뭔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면은, 그래 내가 시간이 한가한데 이 아이들 가이드를 한다든가 이런 돌보는 일을 내 성심성의껏 해서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나도 뭔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참 긍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저는 일이라는 거는 돈벌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여겼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 그래 돈 버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살아있음, 내 존재 가치를 우리가 구현하는 곳이 바로 일인 것 같아요.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 기여하고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지, 일이 없이 내가 무슨 수로 내 가치를 증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제는 미력 하나마 내가 이 지구가 돌아가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감당한다면 그게 보람이고 떳떳하다. 이렇게 되뇌이시면서 뭐든 성심성의껏 기여하는 쪽으로 마음을 잡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50대나 60대는 젊은 분에 해당이 되니까 5, 60대는 아직도 욕심껏 사시고 이제 한 7, 80대가 되신 분들은 정말 홀가분하게 그동안 할 만큼 하고 살았다 그러면서 지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사시면은 더 바랄 게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갈등의 핵심이 뭔가 하고 이렇게 참고를 하지요. 그러면 그 갈등의 핵심은요, 욕심이에요. 욕심을 내니까 갈등하고 싸우지, 욕심이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저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진정으로 사이 좋은 부부는 의외로 없어요. 미우나 고우나 마뜩하나 마뜩치 않으나 내 옆에 있는 존재는 배우자뿐이에요. 인생을 잘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인연들을 아주 소중하게 살찌우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닐까. 안녕하세요. 장성숙입니다.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극동상담심리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갈등의 핵심이 뭔가 하고 이렇게 참고를 하지요. 그러면 그 갈등의 핵심은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취하고 싶고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 욕심 때문에 썰렁해지고 갈등하고 그러는데,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으면요, 고민, 번민, 갈등할 일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어떤 이혼을 여러 번 하고 이랬던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인터뷰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자기는 사랑과 열정을 구별하는데 한 60년 걸린 것 같다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젊었을 때는 막 사랑한다라고 아우성 쳤는데 내중에 이렇게 늙어서 보니까 그거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애를 썼던 시간이었다. 근데 이제 그런 자기 욕심, 욕구를 많이 사라지고 내려놓은 다음에는 상대를 볼 때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수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데, 그 전에는 자기 욕심을 사랑으로 오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의미 있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욕심을 내니까 갈등하고 싸우지, 욕심이 없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저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안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이 이렇게 가로막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 이기적인 욕심만 내려놓으면은 이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조망할 수 있고, 그게 여유롭게 사는 지름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이제 사회적 존재로서 혼자 있으면 늘 외로워요. 또 외로움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잡념, 망상, 뜬금없는 엉뚱한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 존재로서 좋은 사람들, 뭐 배우자든 가족이든 동료든 늘 사람을 꼬이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제 그렇더라도 이게 늘 사람이 곁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혼자 있을 때가 의외로 또 있다는 얘기요. 이럴 때 막 이렇게 쩔쩔매면서 외로움을 못 견뎌하는 것도 저는 이게 참 미숙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대상들을 가까이 하지만 또 어쩌다가 혼자 있을 때는 그거를 아주 유용하게 보내는 이 능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혼자 있을 때 유용하게 보내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의미 있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혼자 있을 때는 운동을 해서 체력을 증진한다든가 사색에 잠긴다든가, 또 혼자 있을 때는 바쁠 때 미처 못했던 그런 것들을 그참에 한다든가, 또는 해보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한다든가 해서, 이게 꼭 사람들에게만 의존할 게 아니라
홀로 뭔가 할 수 있는 방책 이런 것들은 한두 개씩 확보를 해두는 게 좋아요. 그전에 이제 건강하게 살려면은 우리가 내가 매달릴 수 있는 끈도 하나가 있을 때는 위험하다 그래요. 어쩌다가 그게 툭 끊어지면은 못 견디니까.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나를 지탱할 수 있는 끈도 한 서너 개는 확보를 해둬야 된다 그러거든요. 이제 살다가 이게 끊어졌을 때는 다른 쪽에서 그걸 받치고 있다가 서서히 또 새로운 끈을 만들 때까지 우리가 지탱을 해야 되니까. 이렇듯이 가급적이면 사람들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는 스스로라도 그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무기들을 두서너 개 정도는 갖고 있으셔야 인생이 정말 알차게 흘러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는 다 상대방에 의해서 행복해질 것 같아서 기대를 있는 대로 하고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10쌍 중에서 1명 정도가 행복할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남봄의 인꼬 부부지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은 저희 첨예하게들 부딪히고 갈등하고 씨름하고 거의 그래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사이 좋은 부부는 의외로 없어요.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차마 이혼을 못 한다든가 또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 때문에라도 이혼을 못 하고 그냥 살지요. 그러니까 많은 이 부부들이 배우자보다도 자녀에게 더 우선성을 둬요.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녀를 바라보면서 공동 생활을 하는데, 자녀라는 존재는 태어나서 자기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만 부모가 보살펴주는 존재지 떠나가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자녀가 소중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은 다 지 살겠다고 떠나가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부부만 남게 되어요. 이때 부부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참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이 두 사람만 썰렁하게 남을 줄 몰랐는데 이참에 깨닫게 되는 거는 함께 늙어가고 또 내가 아플 때 보호자가 되고 물 떠다 줄 수 있고 나를 부추길 수 있는 내 보호자는 파트너지, 배우자지 자녀가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서로 등한시했던 부부들이 자녀가 떠나간 다음에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그때부터 제대로 된 소중함, 부부관계를 맺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는 사실은 아무리 자녀가 소중해도 자녀는 일정 기간이 되면은 떠나가는 존재일 따름이고, 미우나 고우나 마뜩하나 마뜩치 않으나 내 옆에 있는 존재는 배우자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 까다롭게 까칠하게 갈등을 하실 게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네가 내 사람이구나, 부족해도 내가 너의 배우자다, 이런 심정으로 서로 연민을 갖고 보듬어 주시고 토닥여 주셔야 잘 사는 노년기를 맞이한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 자녀보다는 배우자 우선으로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는 사회적 존재라 그러거든요. 사회적 존재라는 의미가 관계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은 뭐 뿔뿔이 혼자들 산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반드시 서로 의지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요는 나 홀로 이룩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결정지어지는 거니까, 부모에 대해서도 설사 부모가 좀 부족하더라도 나를 낳아 키워준 부모이니까 정말 극진하게 부모를 모셔드리는 거고, 또 배우자라는 대상에 대해서도 잔뜩 기대를 갖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성에 차지 않더라도 내가 선택한 대상이에요. 다시 물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민을 가지고 배우자도 열심히 보듬어 주면은 배우자도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할 때는 자기 부인이 근사했대요. 근데 결혼 10년 후 이렇게 보니까 푸석푸석 해서 내가 그 옛날에 그렇게 구애를 했던 여자가 이 여잔가? 좀 갸우뚱했었는데, 아, 이게 내 책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깥 활동을 대폭 줄이고 아내를 다시 윤기나게 하는데 많이 공을 들였더니 다시 부인이 화사한 꽃처럼 피어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감동 있게 들은 적이 있는데, 부부관계에서도 내 마음에 덜 들더라도 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각별히 또 자녀와의 관계도 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싶듯 부모도 좋은 자녀를 만나고 싶지요. 그러나 그게 어디 뜻대로 돼요? 자기 복만큼 부모 자녀도 이제 만나는 건데, 자녀가 성에 안 찬다고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은 죄지요. 어쨌든 자녀가 모자르든 안 모자르든 내 인연인데, 나와 인연된 그 자녀를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할 때 그 자녀도 꼴을 갖춘다는 얘기예요. 이렇듯이 부모, 배우자, 자녀, 심지어 주변 이웃이나 동료들도 나와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이들인데, 그네들이 안 좋으면 그 영향이 내게도 미쳐요. 그러니까 나래도 그네들을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게 함으로써 나도 선순환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인물로 혜택을 받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인연들을 아주 소중하게 살찌우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이제 관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도톰하게 정말 윤택하게 만드느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나와 인연된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정성을 기울이느냐, 그거에 달린 거라고 봐요. 대충 내가 할 도리 툭툭 하듯이 해놓고 나는 할 바 다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왕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더라도 아주 정성껏 하면은 정성에 비례해서 돌아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시작을 오래전에 했어요. 제가 형식적으로 좋은 거니까 한다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흘려보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어떤 비유를 들었느냐 하면은,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하면은, 조개 입장에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이물질을 해치 안 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들어온 이 이물질로부터 피해를 안 당하기 위해서 조개가 계속 분비물을 발사를 해서 이물질을 에워싼다는 거예요. 그것이 활동을 못하게. 그렇게 수차례를 이제 몇 년에 걸쳐서 하면은 그 속에 쌓인 이물질이 분비물에 의해서 다 간단하게 굳어서 마침내 그게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비유를 어디서 듣고, 조개도 지가 죽지 않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이물질을 쌓았는데, 내가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건성으로 하니까 될 게 뭐 있담,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 이왕 하는 거 그냥 건성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열심히 해보자 하고 성석껏 했더니 이게 좀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할 때에도 적당히 하면은 보상도 적당히 뿐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하든 최선을 다하고 하다 보면은 상대방도 자기도 모르게 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으면은 앉아서 바라기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해주면은 상대도 감흥해 온다라는 걸 아시고, 뭐든지 내가 먼저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사시면은 아마 잘 될 거라고 저는 여깁니다.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한테 하나를 뽑으라면은 욕심 사나운 사람을 경계해라. 욕심 사나우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속을 차리려고 이기적으로 굴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지치고 실증을 나게 마련인데, 가급적이면 이 욕심을 줄이고 배려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기분 좋지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더 비중을 두느냐, 아니면 자기 욕심보다는 상대에 대한 존중으로 배려를 좀 하느냐. 물론 이제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도 곤란해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면은 주변에서 싫어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또 반대로 너무 겸양, 양보 이런 것만 하면은 주변에서는 좋아하는데 본인이 결국은 못 견뎌서 잠수를 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지 입속만 차리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헌신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좋아해도 본인이 못 견뎌서 퇴장을 하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이게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원칙주의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복잡하게 신경 쓰기 싫으니까 원칙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참 인간미가 안 느껴지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밸런스가 다 맞춰진 게 좋아요. 적당히. 사람은 원래
이득을 위해서 사는 존재지요. 그러나 그게 과하면은 주변에서 싫어하니까 이득도 못 챙겨요. 자, 그러니까 적당히 이득, 실속을 차리려고 하고 동시에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존중도 하고, 그리고 또 그때그때 변덕스러우면은 예측이 안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어떤 원칙을 중심으로 하되 유연성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밸런스 개념, 균형 감각을 잘 가진 사람으로 이제 성장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을 친지로 두면 아주 좋지요. 사람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선생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기본은 뭡니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소통을 하면은 네가 원하는 게 뭐고 또 내가 싫어하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이 나눠지면서 적절하게 우리가 조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남의 말을 안 듣거나 또는 너무 남의 눈치를 살피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관계라는 게 다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스스럼 없이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거를 들어도 줘야 돼요. 자, 그래서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게 아주 좋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 표현을 자유롭게 하면은 일단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이 표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말을 안 하고 꾹꾹 참으면은 이 속에서 부글부글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표현을 하다 보면 이게 카타르시스가 돼요. 정화. 그래서 표현을 하다 보면 정화도 되고, 또 표현이라는 것은 이 논리의 말이라는 것은 이제 이 논리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논리적으로 정돈이 되어요. 자, 그러니까 표현을 스스럼 없이 한다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정화도 이룩하고 정리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뒤엉켜 있는 게 이렇게 쓱 정돈되는 거 느끼시잖아요. 이렇듯이 이제 표현이라는 것은 정화와 정리를 이룩하게 해주고 또 서로 상호작용하게 하는 매체니까, 이런 상호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관계가 돈독해지는데 아주 기여하는 게 표현이에요. 스스럼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이 연습을 평상시에 많이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과도하게 눈치 보거나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자기를 너무 감추려고 하지 않는 게 필요하겠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우리 삶이라는 것은 관계다. 그런데 이제 관계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공존을 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공존한다라는 것은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는 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이 공존 관계. 자, 그럼 이 공존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거는 원활한 소통이다. 원활한 소통이 일어나야 그때그때 이 균형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표현을 하는데 스스럼 없이 잘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표현하는 좋은 습성, 이걸 어떻게 기르느냐? 이거는 일찍이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자녀와 늘 관계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해줄 때 거기에서 습득되는 거고, 그게 기초가 돼서 바깥에서도 그것이 이제 펼쳐지는 거니까, 관계를 잘한다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이제 쭉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모든 게 다 이게 삶의 전반에 이제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